무기력한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네, 우리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책 속의 지난 영상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닌 타인과 사회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우리는 자발성과 개성을 상실하게 되고 깊은 무기력에 빠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의 영상이 무기력의 원인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제7장 진짜와 허울의 차이를 보다를 통해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볼 때 과연 그것의 진짜를 보고 있는 걸까요? 먼저 에리 프롬의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체적 사람에게서 추상을 본다. 그 이상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없다. 한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거나 표면을 뚫고 핵심까지 밀고 들어갈지 모른다고 겁을 낸다. 그때 우리 계획을 위해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 이상은 보지 않으려 한다. 에리 프롬의 말에 좀 공감이 되시나요? 어릴 때 저는 생각을 해보니 만나는 사람에게 온 마음으로 호기심을 지니고 그를 알기 위해 다가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고 이 어른이 되어 만나는 관계를 살펴보니 어느 선까지라고 마음속에 좀 한계를 정해놓고 만나며 필요 이상으로 가까워지는 것에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또한 에리 프롬은 우리가 구체적 사람, 사물에게서 투영과 왜곡을 통해 구체적인 모습이 아닌 추상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를 투영을 통해 구체적인 모습이 아닌 추상적인 모습을 본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얘기해 보자면 상대를 비현실적으로 본다. 예를 들어 내가 허영심이 있다면 저 상대도 허영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본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 같은 경우 직장에서 윗사람들한테 상냥하게 대하는 동료 직원을 보고 좀 마음속으로 굉장히 가식적이다라고 비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나 자신도 윗사람들과 있을 때에는 평소와 다른 말투와 상냥함을 보이곤 합니다. 결국 저 스스로를 나는 되게 가식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왜곡을 통해 상대를 추상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왜곡이란 상대의 이미지를 내가 지닌 탐욕, 나의 분노가 강요하는 대로 나의 어리석음이 상상하는 대로 왜곡해서 받아들인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미운 행동만 저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뭔가 꿍꿍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을 보아야 하는 것 이상은 보지 않으려 하며 나 자신이 투영된 시각으로 그리고 또한 내 욕심에 의해 왜곡된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에리 프롬은 다른 사람을 사실대로 본다는 것은 그를 투영 없이 왜곡 없이 객관적으로 본다는 뜻이며 이는 투영과 왜곡을 낳는 자기 내부의 신경증적 악덕을 극복한다는 의미이다. 내적 현실과 외적 현실을 인식하기 위해 완벽하게 각성한다는 의미이다. 그런 내면의 성숙에 도달한 사람만이 자신의 투영과 왜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사람만이 창조적으로 살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내면적 성숙에 도달한 사람이 투영과 왜곡 없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 더 잘 보기 위해 내가 투영과 왜곡할 수 있음을 알고 순간순간 깨어있기 위해 좀 노력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투영과 왜곡 없이 온전한 현실을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전히 현실을 볼 수 있어야만 그 현실에 그 상황에 꼭 들어맞는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의미에서 반응하고 응답한다는 말은 나를 아프게 하고 기쁘게 하고 현실을 이해하게 해주는 내 모든 인간적인 힘을
총동원하여 응답한다는 의미이다. 그럴 때 나는 있는 그대로 상대에게 반응한다. 네, 첫 번째로 그 무기력에서 벗어나 진짜 삶을 사는 방법 하나를 찾았네요. 투영과 왜곡 없이 세상을 정확히 보고 온 인격을 다해 응답할 것. 그리고 에이리 프롬은 보고 응답하고 인식하고 인식 대상을 알아보는 그런 감각을 갖추어 진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걸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노력을 총동원하여 새로운 세상에서 방향을 찾고 항상 새로운 사물을 붙잡아 알아가려는 감탄의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네, 전에 그 어떤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연 날리기 하는 것을 봤는데요. 아이들보다 더 깨르르 웃으면서 그 연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행복해하는 그런 웃음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감탄의 능력으로 네, 그 순간을 정말 정확히 즐기고 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 느끼는 것에 전념한다면 내가 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에리 프롬은 이야기합니다. 네,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또 다음 방법을 찾았네요. 어린아이처럼 감탄하며 볼 것.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집중할 것. 네, 마지막으로 진짜 삶의 또 한 가지 조건으로 에리 프롬은 자아 경험 능력, 자아 정체감을 이야기합니다. 자아 경험 능력은 진짜 삶의 또 한 가지 조건이다. 자신의 자기와 자아를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를 자기 세계의 중심으로, 자기 행동의 진짜 장본인으로 경험한다. 네, 그렇다면 진짜 삶을 살기 위해 자아감, 자아 정체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에리 프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물로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네, 이 책에서는 자기 인격을 부수어야 한다라는 구절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지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그 앞서 나왔던 글들을 보니 우리 자신을 사물, 소유물로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다른 말로 나 자신을 구성하는 나의 신체, 지식, 능력 등을 돈과 명예를 위해 팔 수 있는 사물로 인식하고 우리가 지닌 경제적 생산력의 정도로 자신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자신을 사물로 바라보며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등과 긴장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등은 피해야 한다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갈등은 감탄의 원천이며 자신의 힘과 성격이라 부르는 것을 개발하는 원천이다. 갈등을 피하면 인간은 마찰 없이 돌아가는 기계가 된다. 네, 자아감을 키우는 세 번째 방법은 양극성을 부인하지 않아야 한다입니다. 에리 프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사물로 변할수록 남성과 여성도 사물이 되고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남성 여성으로서의 그 양극성도 축소된다. 사랑은 훌륭한 동지애로 변모하고 그와 동시에 진짜 성적인 성격과 열정적인 성격을 상실한다. 네, 에리 프롬은 양극성을 거부하며 평등을 추구하는 것에서 그 과정에서 진정한 평등의 의미가 약간 변질이 되어서 무리와 같아져야 한다,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평등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진정한 내 모습, 진정한 자아감을 느끼는 데는 큰 방해가 되겠죠? 네,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 모든 순간순간 생생하게 살아있는 삶을 꿈꿉니다. 오늘의 영상이 그런 삶을 꿈꾸는데 기여가 됐기를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에리 프롬의 어떤 가슴을 울리는 구절을 읽어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삶을 산다는 것은 매일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말하고 걷고 먹는 등 새로운 능력을 획득하는 것은 동시에 과거 상태를 떠난다는 말이다. 모든 탄생의 행위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놓아버릴 용기, 자궁을 포기하고 엄마의 가슴과 품을 떠나며 엄마의 손을 놓고 마침내 모든 안전을 버리고 단 하나,
즉 사물을 실제로 인식하고 그것에 응답하는 자신의 힘만을 믿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에리 프롬의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Fact.